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린벨트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유력한 공급 방안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당 국토위원인 진성준 의원이 방송 토론이 끝난 뒤 정부 대책에도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말한 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 의원은 정부 대책에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에 대한 반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하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확정될 개편안에 증권거래세 폐지 등의 개선책이 담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수출과 생산 감소가 지속되면서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내 고용 감소 폭이 축소되고 내수 지표는 개선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경제연장 오늘 시작합니다. 세금부터 대출까지 각종 규제를 총망라한 6.17 대책이 발표된 지 꼭 한 달째입니다. 청와대는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직권 해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만이 최선의 공급 대책일까요? 여러분의 의견, 궁금증들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698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또 심영석 미국 사우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계속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아주 그 집값이 잘 안 떨어질 거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발언이긴 한데 여당의 국토위 상임위 의원이 그렇게 하니까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파장이 큰 것 같고요. 예. 많이 널리 알려진 대로 지금 여당이라든지 국회의원분들,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가 다주택자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아마 저희들보다도 오히려 이 부동산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일단 생각들이 표출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진 의원이 집값 하락론자들에 대한 반박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좀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감정적으로는 사실은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런 가격 안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계속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냥 끝도 없이 내놓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하는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근데 또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그렇게 자신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20번 넘은 대책을 발표를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그런 불안감을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그냥 넘어갔으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말의 이제 실수 정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론이나 SNS나 국민들이 들끓을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과도하게 조금 맞고 있다. 이런 억울함이 좀 있겠어요, 진 의원님?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런 측면 실수라고 생각. 어찌 됐든 좀 과도한 논란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그 정부가 규제를 계속하니까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30% 이상 떨어지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그만큼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의미였던 건데 짧은 시간 동안에 약간의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데 이제 진 의원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다 작동이 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사실 이 국민들을 이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말 자체가 널리 퍼질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기 때문에요. 되게 뭐 말을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말을 조심하는 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꾸 이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정부 내부에서도 말이 조금 예, 바뀌고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그런 그렇죠. 측면을 지적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로드맵 같은 거 없이 사실은 6.17 대책 같은 것도 한 1주나 2주 정도만 우리가 좀 더 검토하고 발표를 했다 그러면 이제 부작용 같은 걸 상당히 이제 완화할 수 있었을 건데요. 이제 발표해놓고 또 그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생기니까 완화하는 대책을 또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부의 불안감이 이게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국민들이 이제 정부에 대한 믿음 또는 국회에 대한 믿음이 조금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번 21대 국회 초선 의원 151명 중에서도 42명이 이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3명에 거의 1명꼴인데 결국 이런 사람들한테 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들어가거나 이런 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안심하고 정책을 펴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다주택자라는 거를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범죄를 벌이는 그런 집단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은 뭐 그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이나 뭐 논의도 가능할 수가 있는데 이번 정부가 사실은 프레임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뭐 기본적인 긍정적인 구도가 있는데 모든 주택시장 문제의 근원을 다주택자로 돌려버리니까 근데 사실은 그 다주택자의 역할이나 어떤 분포나 뭐 이런 것들이 이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고 고위 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이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이고 뭐 조만간 은퇴할 분들이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 생애 주기 동안 자산을 쌓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분들한테 뭐 노후의 어떤 임대소득을 취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조성했다는 것 자체에서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몰고 가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정부 여당과 뭐 정부와 여당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자기가 그 뭐랄까 씌워놓은 프레임에서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발목이 잡힌 겁니까? 네, 정부가 발목이 잡힌 스스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런 어떤 잘못된 프레임에 들어가서 문제를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 안에 들어가서 비난하는 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주택자들이 지금 국회에 조금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정책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경실련이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는데 최 소장님은 그 주장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뭐 진성준 의원 논란이나 이런 다주택자들이 국회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반려들의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정책의 신뢰, 정책의 방향을 믿을 수 있느냐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렇게 많은 논란이 벌어지는 것들이 정부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느냐. 정말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진성준 의원 발언은 혹시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네. 들킨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하시는데 네. 근데 저는 710 대책이 나오는 거 보면서 정부가 방향은 확실히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의지는 사실은 매우 강한 정책으로 뭐 취득세나 양도세, 보유세 모두를 강화시키면서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 정부의 속마음을 국민들께서 떠보는 거는 이제 좀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이 있었습니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자 이런 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저번 우리 토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에 공급되는 양의 90% 가까이가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90%를 지금 그냥 두면서 나머지 10%를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뭐 그린벨트 해제라는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용적률을 올려가지고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듯이
거기는 원래 국제 업무지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에서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재건축 재개발 사업 단지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뭐 일본 예를 보면 거의 2000%씩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보죠. 예. 그럼 재건축 재개발 완화는 지난번에 김현미 장관이 재건축 완화는 절대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우리 신 교수님 주장인데 우리 이 교수님 어떻게? 아니 뭐 그 대안들은 있죠. 근데 뭐 가장 또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가 뭐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린벨트. 이제 그린벨트 활용에 관련된 논란은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예. 뭐 좀 이따 다시 또 네. 얘기를 좀 깊이 들어가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뭐 대안이 1차적으로는 뭐 고용 중심지 주변에 그동안 묶어놨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게 뭐 일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이 고용 중심지 주변에 여전히 훼손되고 이용의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도 공급 예. 효과로 보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서울 안에서 그린벨트 면적이 서울 전체의 25% 가까이나 되네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그린벨트에서 다 그냥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그린벨트의 많은 부분은 그린벨트라는 그런 정책적인 선택이 안 됐어도 보존됐을 산지고요. 실제로 뭐 평지 위에 농지로 쓰거나 뭐 가용한 그런 토지의 면적은 사실 그보다는 적죠. 그래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저거보다 네네네.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글쎄요, 제가 그 지금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지난번 보금자리 주택을 하면서 강남권에 공급됐던 그 주택에 해당되는 면적이 한 제가 알기로 한 7제곱킬로미터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인위적인 그런 제도적인 선이기 때문에 그 그린벨트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정말 다시 재고를 한다 그러면 뭐 원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뭐 충분한 정도의 택지 공급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뭐 교통 문제라든지 도시 자체가 기형적으로 좀 넓어지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잖아요. 이제 공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하는 쪽으로 좀 기운 것 같긴 한데 최 소장님은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네, 일단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신 교수님의 말씀에 약간 숫자를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 정비 사업에 의해서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이 한 약 50% 정도 되죠. 서울에 신규로 4, 5만 호 정도 공급되면 제가 말씀드린 2만 호 아파트입니다. 정도, 2만 호 정도이고요. 나머지들은 사실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공급되는 것이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은 있던 집을 없애고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점에서 이게 무슨 그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같은 잠깐만요.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개발 그린벨트를 조금 이따 얘기하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우리 소장님은 그걸로 해서 예. 신규로 늘어나는 게 많지 않다. 그렇죠. 이제 네. 일반 네, 공급부는 네. 이제 30% 정도고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거의 80% 이상 되는 물량이 서울에서 공급되는 게 이제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뭐 소장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만 공급되는 게 아니니까요. 단독 연립이라는 이런 것도 다 공급되니까요. 그런 거에 치면 뭐 말씀하시는 게 통계가 맞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통계는 이제 아파트만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서울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새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립이라는 이런 거는 사실 아파트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아파트 공급이죠. 새 아파트 공급. 제가 그 오늘 준비를 하면서 공급 문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네. 숫자를 정부 공식 통계입니다. 네. 그 HISR에서 주택의 인허가 착공 준공 물량의 며칠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걸 인포메이션 시스템화한 그런 시스템이 이제 계속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보면 서울시의 2016년부터 19년까지 준공된 물량이 거주 단위로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을 거주 단위 한호로 써서 계산을 하면 8만 2천 호 정도가 평균 물량이고요. 아파트가 3만 9천 호. 근데 문제는 멸실 물량이 3만 9천 호가 멸실이에요. 그러니까 8만이 공급되는데 4만이 멸실된다는 거죠. 예. 아파트도 4만 호가 공급되는데 그 중에 11,000호가 멸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재건축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사실은 굉장히 순증 효과가 크지는 않죠. 근데 양적, 멸실 질적으로 좀 더 고급의 넓은 주택이 공급된다라는 게 사실은 주거 이동의 연쇄고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소비를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재미있는 거는 강남권의 이제 그 준공 물량에 대한 부분인데 예. 2016년부터 19년까지 평균 준공 물량이 연간 14,000호예요. 근데 평균 멸실 물량이 10,000호예요. 14,000호가 공급됐는데 10,000호가 없어진다고요? 만호예요. 네. 그리고 2000년에 6월까지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준공 물량은 74,000호인데 멸실 물량이 77,000호예요. 그럼 새로 아, 공급 7만이야. 7,400호인데 예. 멸실 물량이 7,700호예요. 그러니까 멸실 물량이 더 많아요. 더 많네요. 이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재건축 과정과 멸실이라는 게 같이 가지가 않고 멸실이 먼저 시작되고 그다음에 한 2, 3년 뒤에 주택이 지어지니까 뭐 국지적으로 보게 되면 멸실량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벌어지는 어떤 그 상황이라는 게 사실 강남권에 있어서의 주택 우리가 원하는 곳의 아파트의 공급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멸실분을 생각한다면 공급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순수 공급 증가는 뭐, 별로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있다. 이런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겹쳐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건가요? 예. 그런데 네. 그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평당 1억을 호가하는 아파트들이 다 뭡니까? 신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면 주택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황되는지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네, 신규 주택 공급은 결국 주택 가격을 전반적으로 상승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비싼 물건이 시장에 공급되는데 어떻게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주택 가격의 상승은 그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급격하게 완화되면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이번 정부에서 많았거든요. 그럼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되면 그 주택 가격이 굉장히 상승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참 이게 국토부의 어렵네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문제에 예.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 뭐 가격 그 신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뭐 가격이 상승하느냐 뭐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착공되고 준공이 되면 결국 입주 시점에서는 전세가가 역전세난이 날 정도로 주택시장의 공급으로 인한 가격 하락 효과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게 우리가 경험했던 잠실의 문제고 그다음에 오늘 뭐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을 강남의 인근에서 뭐 거의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2만 정도. 2만 5천 호 정도를 이제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 사실은 이 실거래가 지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한 20%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들 민간 건설 업체들이 야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지어가지고 건설 업체 망하게 할 거야? 어렵게 한다 그런 얘기 그런 있었죠.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 가장 중요한 건 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주택을 짓는데 뭐 해외처럼 뭐 단독 주택을 뚝딱뚝딱해서 몇 개월 만에 짓는 게 아니라 짓자 그러면 뭐 인허가 받고 뭐 이래가 단지형으로 지으니까 3년이 이상이 걸리니까 그게 이제 시차가 있어 생기는 문제점들이 더 부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수급이라는 거죠. 시장에 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뭐 임대료든 가격이든 안정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입니다. 네. 수급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난다는 측면도 있고 우리 소장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새 아파트를 지으니까 비싼 아파트 나오니까 평당 뭐 1억짜리가 나오지 않느냐.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효과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심 교수님은 그런 그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하죠. 근데 그 좀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 인도 뭄바이 이런 데 가보면 그 아주 이제 그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긴 한데요. 우리보다 이제 그 소득 수준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평당. 그래서 그 시장은 그 시장대로 움직이도록 저는 두는 게 맞고요. 지금 사실 우리 부동산 정책 중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6억, 뭐 9억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정해서 이제 규제를 하면 그 이하의 아파트들이 계속 오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격 상승하는 지역들을 상반기에 보면 대부분 이제 수도권 지역이 많이 올랐고요. 그 경기 지역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기존에 오르지 않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3억 하던 아파트들이 4, 5억 하고 뭐 5, 6억 하던 아파트들이 7, 8억으로 다 올라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지 아니면 이제 그 뭐 소위 상위 몇 프로 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거래하는 시장으로
두는 것이 좋은지 뭐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정책의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우리나라는 게 인도나 미국처럼 넓은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주택 시장 거의 뭐 하위 주택 시장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방 수도권 지방과 서울 양극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의 하나의 주택 시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 움직이면 서울 움직이고 서울 움직이면 수도권 움직이면 지방 대도시들 전국적으로 사실 지금 주택 가격이 서울 수도권만 상승한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거의 2011년부터 보면 2배 가까이 전국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뭐 제주도, 대전, 대구, 부산 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뭐 강남 그냥 내비둬라라고 정부 정책 당국에서 그럴 수는 없는 단일 시장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래프를 자꾸 보게 되는데 이게 어떤 그래프인가요? 이건 뭐 보여드릴 만큼 깨끗하지는 않은데 실거래가 지수를 가지고서 그 가격 변동을 보는 건데 이게 뭐 그냥 스케치만 이게 딱 이런 겁니다. 잘 안 보이네요. 미리 좀 보여줘. 아니 뭐 됐습니다. 설명을 말씀을 해주시죠. 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 최근에 벌어진 그런 주택 시장의 불안의 문제는 정말 문재인 정부 초반 중반까지만 하나도 서울만의 독주였어요. 그건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이 해당 시점에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경남 같은 데는 뭐 20-30%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지방 그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뭐 5%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경기도도 사실은 별로 안 올랐어요. 뭐 안 오르다가 이게 서울만의 독주가 쫙 유지되다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2018년에 9.13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소진되고 반등하는 시점에 그때부터 다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방광역시도 그 전까지는 내리다가 그 심지어도 오릅니다. 경남도 마찬가지. 경남도 그 이후에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떤 최근 10년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진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불안한 그런 패닉 상태 시장을 만들어 버린 게 최근의 모습이에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뭐 그런 저는 뜻인가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그거를 여기서 증명해라 그럼 뭐 사실 뭐 증명해 증명할 수 주셔야 있는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예, 2017년 이전 한 30년 동안 보면요. 그 강남이 대략 한 5% 정도 올라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2017년도에서 파리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한 8개월 동안 7개월 동안 강남이 오른 게 3%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정부가 정책이 딱 들어가면서부터 강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 통계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를 정부에서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정부의 대책에 그 실책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봅니다. 가장 최근의 통계를 보면 어제 이제 한국감정원의 집값 동향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6.17은 물론이고 7.10 대책 이후에도 올랐죠.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안 심리가 굉장히 크고요. 밀레니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20대 초반에서 이제 40대 초반,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분들이 최근에는 거의 뭐 영끌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지금 막 그 집을 사시는 경향이에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무리해서 정도. 집을 사는. 그래서 그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사면 영원히 집을 못 살 것 같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집을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됐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정부의 정책 잘못이 크죠. 근데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정부가 건드린 것이다. 우리 신 교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정부로서도 이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최 소장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이 단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라는 야수를 풀어놨다고 어떤 교수님은 표현하시더라고요. 이 투기라는 야수를 우리 안에서 풀어놓으면 이게 쉽게 다시 잡히기가 쉽지 않은 건데 2014년 연말에 부동산 3법이라고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걸 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유예하고 하는 조치들을 취하면서 그 이후로 2014년 이후로 사실 주택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에서 이런 전국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야기했다기보다는 일단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거기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우리나라의 아무리 비싼 아파트도 강남도 4천만 원 이상은 분양 못한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그게 딱 무너지니까 뭐 6천, 7천 이렇게 분양하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고삐를 풀어놓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런 뭐 고분양가는 사실 서울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충남, 천안 이런 데서도 고분양가 논란들이 있거든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적으로 풀려 있어요. 아직도 작동하지 않고 이제 곧 작동하겠죠. 7월부터.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다 풀어놓은 것. 박근혜 정부에. 그게 근본적인 문제이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실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가격 안정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정부에. 그것들을 국민이 의심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큰 방향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것으로 간 거고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정부 정책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건 좀 과도한 이 부분은 좀 두 분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지금 같아요. 박근혜 그 잘못하고 정부의 전 계신- 정부의 탓이다. 그거는 이렇게. 책임이 있는데요. 네. 15년에 17년까지 이제 택지 개발을 스탑했죠. 네,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그게 영향이 사실 있는 거죠. 택지 이제 그거- 개발을 예, 택지 개발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갑자기 택지가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근데 그걸 이제 그 17년에는 이야기하면 뭐 18년에는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2020년까지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17년도 파리 대책 발표하면서 공급은 문제가 없다라고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렸는데 이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각각 소장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 지금 6천만 원, 7천만 원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구에서 분양가를 심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남의 아주 우수한 지역의 그 지역의 재건축들도 대부분 5천만 원 이하로 분양을 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기 때문에 올랐다. 그거는 지금 전혀 안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제가 네, 말씀하셨는데 네. 박근혜 정부 시기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서울만의 독주와 연결돼서 이제 상황을 만들어낸 게 결국 이제 분양가에 대한 통제거든요. 뭐 박근혜 정부 후반에 뭐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니까 정부에서 허구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규제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도 마저 상관없습니다. 벌써 시세 뭐 80% 수준이 넘어서고 이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보증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그 분양가 규제에 대한 뭐 비공식적인 규제가 시작된 때부터 막 이 경기도와 서울의 가격 움직임이 이렇게 차별화되는 구도로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비공식적인 뭐 분양가 상한제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분양 아파트를 로또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9.13 대책 이후에 왜 시장이 다시 살아났느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대책이었죠. 9.13 대책이. 근데 영향을 받아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근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되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될 수 있는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강남에. 그럼 신축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비율은 떨어졌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도 신축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해당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의 상승률과 신축 아파트의 가격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 65% 올랐어요. 재건축 아파트는 55%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재건축 아파트가 뭐 기본적으로 비쌀 수가 있겠죠. 근데 상승에 대한 변동에 대한 구도를 보게 되면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에 의해서? 신축 아파트를 레퍼런스해서 상대적인 가격이 조정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관련된 재건축 관련된 규제들이 강남에 있어서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현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도는 가만히 있는데 서울만 막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게 지금의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점의 근원이었죠. 재건축 좀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반대를 하시는데. 네. 저는 주택 가격 아까 왜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탓이냐라고 하시지만 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때 시작되었고요. 사실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정책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그 박근혜 정부 때 유예하는 건 쉬워요. 바로 유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작동하는 거는 아직도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부과를 이제 올해부터 하는 거지 않습니까? 2017년에 그 정책을 도입한다고 해서 4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점에서 규제라는 정책은 지금 제가 정말 뭐 아까 이제 정부가 좀 실수했다라는 건 너무 늦게 한 거죠. 분양가 상한제도 좀 더 빨리 했어야 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제 이게 이제 헌재 재판 이런 게 걸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그 이제 김현미 장관이 아까 다 작동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은 작동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았던 거죠. 분양가 상한제도 작동하고 있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작동하고 있지 않고 이제부터 작동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규제도 지금부터 이제 작동하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소비자들께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다 앞으로 작동 잘 할 거다 이런 거네요. 다 잘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작동이 지금 아직 안 냈고 예.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죠. 네. 종부세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요. 그러면 뭐 전 정부 탓이냐 문재인 정부 탓이냐는 이 정도 가름을 하고요. 아까 최원영 소장님 그 그린벨트 해제 이제 잠깐 얘기를 하시려다 말았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네. 청와대는 뭐 방침이 선 것처럼 지금 보도는 되고 있는데 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은 뭐 재건축 재개발을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말고도 아까 이창무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식들이 있죠. 지금 5.6 대책 굉장히 많이 좀 잊혀지긴 했는데 5.6 대책에서 서울 도심에 7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발표됐거든요. 사실 그 정도 물량이면 재개발 재건축 물량 못지않게 많은 물량이에요. 서울 도심에 단기간에 그것들이 이제 보여졌거든요. 청사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산 정비창을 원래 8,000호 공급한다고 했다가 지금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2만 호로 도시 규제를 풀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먼저 해야지 그린벨트를 먼저 하는 건 좀 성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훈 교수는 조금 그린벨트 해제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셨던 저는 거죠? 그린벨트 해제가 사실은 먼저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울권에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된 그린벨트를 계속 끌어안고 갔기 때문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사회적으로 치른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훼손된 그린벨트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그린벨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뭐 비닐하우스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땅일 수도 보존 있고, 가치가 떨어지는 등급이 그렇죠. 좀 낮은 그린벨트죠. 네네. 그걸 말씀하시는 예, 예. 겁니까? 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과천에 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땅들이죠. 이제 그런 땅들이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개발됐으면 뭐 지금 저쪽에 용인, 동백 이런 데 개발하지 않았어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린벨트라는 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쳐진 그런 제도적인 틀인데,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때문에 훨씬 더 도시 개발이 비지적으로 막 확산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서 예. 그 부담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통근 시간과 환경적인 오염 이런 것을 발생을 시키면서 살아가게 되는 서울 대도시권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근본적인 저의 인식이고, 뭐 요번에 어쨌든 그 위치 자체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고용 중심지 주변에 여유가 있는 땅들이 있으니까 예. 그 그린벨트 훼손된 땅을 공급 확대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뭐 어떤 지역 예상하십니까? 뭐 대부분 아마 서울 남부 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왜냐하면 그쪽이 이제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요. 근데 아까 이창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 훼손된 그린벨트는 뭐 저는 뭐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또 우리가 그린벨트를 지정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런던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이렇게 접경 지역을 이렇게 그린벨트로 묶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도시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그린벨트를 적극적으로 해제를 한다 그러면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서울 지역이 이제 커져가지고 나머지 지역들까지 서로가 되는 뭐 사실은 판교라든지 하남 뭐 이런 점은 거의 서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저는 선행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중에 상당 부분이 그 군사 보호구역입니다. 제일 큰 게 DMZ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뭐
김현미 장관이 국토부 장관 만났다고, 그 국방장관 만났다고 정경도 제가 국방장관을 들었는데요. 만났죠. 예. 오죽 답답했으면 만났겠습니까만은 이거는 사실 군사적 목적으로 그냥 보존해야 되는 부분, 우리 국방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그걸 이제 그 주택 공급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푸는 절차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수용 보상 뭐 이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오히려 사이클상 집값이 떨어질 때 입주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대신에 이제 훼손된 부분을 일정 부분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심 교수님도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저도 저희 세 분의 전반적인 패널은 한 분만 조금 적극적이고 두 분은 반대를 하는데 서울시가 반대해도 정부가 이거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규모에 따라서 뭐 크게 하면 아마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네, 뭐 그린벨트가 결국은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를 하느냐, 아니면 그린벨트라는 나대지를 이용해서 공급을 확대하느냐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어떤 기간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그 뭐 그린벨트를 통해서 공급하는 게 더 느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그런 과정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의 뭐 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뽑았다가도 조합원 잘려버리고 막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발생되는 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근데 이 그린벨트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정말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기에 시작했던 보금자리 주택도 중반 이후에 공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2만 5천 가구 정도 것으로 공급이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20만 호 정도의 보금자리 이상이죠. 보금자리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강남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세곡, 내곡 뭐 이런 서초와 그 강남구에 있는 땅들만 가지고서 공급한 보금자리 주택이 한 2만 5천 호 정도 된다는 얘기죠. 나온 김에 MB 정부 때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보금자리 주택, 그린벨트 해제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 것도 어떤 공급 확대 정책이 효과를 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니요. 그냥 집값이 잡혔다고 해야 될까요? 글로벌 예. 그 금융 위기는 예. 2008년에 시작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위기가 생기면 빨리 극복을 해요. 그래서 경기 전반에 있어서의 회복이 사실은 정상화된 게 2009년 중반이면 다 정상화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회복을 네. 하는데 그래서 부동산은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갔던 주택 가격이 뭐 강남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게 떨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 시기가 사실은 입주 시점도 아니고 사실 이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에 싼 가격으로 분양이 되니까 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쪽으로의 어떤 눈을 안 돌리는 거죠. 뭐 그런 구도 속에서 어떤 공부에 대한 믿음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뭐 착공되고 입주되고 이러면서 그 이후 뭐 거의 한 4, 5년을 계속 하락세를 지속을 한 거죠. 그래서 2003년 중반, 2004년까지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하우스푸어 문제 때문에 집값 떨어져서 난리였거든요. 집을 못 팔아서.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1년 만에 팔려고 그러고 2년 만에 팔려고 그러지만 가격 떨어지기 시작하면 2년 만에 못 팝니다. 주택을.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그 공급 당시에 정책이에요. 세금은 지금처럼 이렇게 올리기만 하는 세금 강화 시대였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세금을 좀 그렇죠. 깎아주는 때였습니까? 양도세가 좀 그랬더니 낮았을 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절에? 종부세도 완화하고, 완화하고. 예. 뭐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빠져나갈 구멍을 좀 네, 만들고 세표를 좀 주고 하던 때인데 결과적으로만 보면 지금 정부가 하는 것과 조금 반대의 방향이었네요. 그렇죠. 일단 테러를 터놓고 이제 몰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거래세와 보유세를 같이 막는 정책은 잘 쓰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제 보유세를 높이면 이제 거래세를 터주죠. 그래서 이제 팔도록 만드는 건데 지금 저희는 팔 수도 없고 보유하고 있으면 괴롭고 뭐 이런 상태를 이제 만들어 놓는 거고요. 아까 그 여러 가지 말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시그널이 되게 중요해요. 정부가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도 보면 아 이게 희소하겠다 안 하겠다를 입주 때까지 기다리고 투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하거나 안 하거나 뭐 그다음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쨌든 공급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도 시장의 신뢰는 없는 것 같아요.
최 소장님, 이 퇴로, 이른바 양도세를 낮추자는 거죠? 퇴로를 열어준다는 뭐 것은. 취득세도 마찬가지고요. 따지고 보면 취득세, 예. 양도세.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된다는 데서 최 소장님 좀 별로 표정이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양도세가 사실 불로소득의 핵심인데 그거를 풀어주자는 건 불로소득을 용인하자는 것이고요. 저는 그건 맞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택 공급 시그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뭐 노무현 정부 때도 2기 신도시를 한 게 노무현 정부였고요. 3기 신도시를 한 게 문재인 정부거든요. 주택 공급 시그널이 지금 신도시에 30만 호, 그다음에 수도권에 77만 호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5월 6일에 서울 도심에 7만 호 공급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공급 시그널이 없는 거냐라기보다는 그냥 공급 시그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그렇습니까? 제가 신 교수님 아니, 없는 그거 겁니까? 그걸 저희가 아까- 판단하는 거 국민들이 네, 판단하겠죠. 그거는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5, 6대층 말씀하셨는데 이게 말씀하신 한 7만 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착공이 몇 호가 됐냐고 60호가 됐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실효성 없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뭐 시장이 움직이겠습니까? 아니 5, 6대책 나오고 지금 얼마나 지났다고 지금 착공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시면 말씀드리는 그럼 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 푼다고 당장 한 달 만에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것도 뭐 안 될 거고요. 그거는 안 되는 얘기지 재개발도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정부에서 뭐 공공 재개발 한다 그러고 재개발 활성화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돌아가기 힘든 길을 갔어요.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2013년 전후에서 그 재개발 구역을 400개를 해제를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면 해제된 구역의 개별 필지별로 다세대 다가구 건축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묶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을 한다 그래도 뭉쳐지고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도 하나의 불가역적인 어떤 도시의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한번 묶어두고서 아파트를 지어야 될 곳들을 풀어버리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뭐 다세대 주택을 지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다세대 주택이나 이 멸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확대 시그널을 주고는 있는데 시장이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서울 도심에서 7만 호 공급은 이제 안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5, 6대책은 확실하게 좀 부지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용산 정비창 8만 호, 8천 호가 그때 발표됐는데요. 이것들을 2만 호로 공급하고 그런 것들은 가시적인 물리적인 공간이 사이트가 딱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공급이 안 될 것이다 서울에 그런 것들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공급과 관련돼 가지고 그 제 제자가 역세권 청년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서 사업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언뜻 보면 굉장히 좋아요. 용적률 엄청 주고 역세권에. 근데 이 공공이 개입해서 서울시가 개입을 하니까 온갖 것을 다 뜯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표현으로는. 그래서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뭐 공공이 막 소나기에서 주무르면서 이렇게 공부를 만들어낸다라는 어떤 시도는 사실 이렇게 성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장에서 원하는 건 분양주택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이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용산 정비창 부지도 아마 많은 임대주택을 넣을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시장은 원하지 않아요, 그걸. 네. 그거는 모든 분들이 그럼 자가만 원하신다고 하는 건데 서울에는 훨씬 새 들어 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서울의 자가 점유율은 전국에서 제일 낮은 거고요. 그럼 모든 사람이 자가를 원하면 왜 서울에는 42%밖에 자가에 안 사시겠습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사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럼 이제 분양주택도 필요하고 임대주택도 필요한 거지. 다주택자가 필요하죠. 네, 뭐 저는 뭐 그 다주택자. 부분은 다주택자도 필요하고 일주택자라고 투기꾼이 아닌 것도 다주택자 아니고 세금 뭐 그렇게 많아서 생각합니다. 힘듭니다. 네. 다주택자 되기가. 뭐 다주택자 말씀하셨고 임대 세입자를 얘기했는데 지금 임대차 3법이 뭐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번 7월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러는데 그 부작용으로 지금 전세값이 막 폭등을 하고 있다는데 이 부작용은 일시적으로 그냥 우리가 감내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이런 정말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2019년 11월에 그 임대차 3법을 한 2020년쯤에 할 거라고 정부가 발표했을 때 사실 저도 좀 안 믿었거든요. 설마
나중에 한다라는 거는 사실 믿기 힘들잖아요. 지금 정권 출범하면서 2017년에 한 2020년에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할 의지가 있나 없는지를 의심했는데 결국은 그 로드맵에 맞춰서 지금 2020년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차 3법은 도입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장치들이 있죠. 그러니까 갱신하는 계약에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계약에도 이제 승계를 해서 상승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걸 충분히 고민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같이 주택 가격이 높은 곳은 세입자가 훨씬 많거든요. 세입자 보호 정책이 굉장히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의 전셋값이 55주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번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예.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예. 임대차 또다시 3법 예, 뭐 위헌 논란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 이전 계약까지도 이제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 것 네, 같고요. 기존 계약.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은 로또고요. 그 이후에 하시는 분은 이제 쪽박이 되겠죠. 뭐 하여튼 또 다른 로또가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저는 그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 반대했는데요. 임대차 3법은 저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는 뭐 그 해외도 다 선진국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뭐 이거는 저는 뭐 도입하는 거 문제가 없는데 물론 로드맵이 있긴 있었어요. 2020년에 한다는 말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좀 의문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급 적용이라든지 이런 데 따른 문제점 그리고 뭐 소급 적용이라는 게 이제 지금 계약에 또 적용한다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계약 그러니까 그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새로 하는 그 게 전세 계약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그냥 예. 바로.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소급 적용이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건 굉장히 그 반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마 소송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정부에서는 해결은 나지는 않을 거고요. 뭐 다음 정부에서 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임대차 3법은 언젠가는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도입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뭐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도입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보유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집주인이 느끼는 불이익들은 어차피 임차인한테 전가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단순하게 일어나는 건 전세가 없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순수 월세는 없으니까요, 대부분. 그래서 보증부 월세로 이제 대부분 돌릴 가능성이 높고요. 뭐 기준금리가 0.5%인데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 한 5% 되니까요. 뭐 당연히 이제 집주인은 이제 그럴 의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상태에서도 수선미 같은 거는 아마 그 공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특약 사항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거고요. 수선 충당금 말씀하신가요? 수선비? 수선 충당금은 뭐 좀 다른 따로, 이야기고요. 수선비.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집을 험하게 썼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네. 이제 수선을 해주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상복구 의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특약 사항으로 넣어가지고 연단위 또는 심하면 월 단위로 책정할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큰 문제가 세입자한테 없는 걸로 알고 각종 있습니다. 부담을 떠넘긴다 그런 예, 말씀이시죠? 그거는 뭐 저희 나라만 우리나라만 아니고요.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제 초창기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가되는 부분도 생기고요. 이도저도 안 되면 이제 임용 계약이 굉장히 난무하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전세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이걸 원하는 분들은 많을 거니까요. 집주인들이 이제 세입자를 이제 스크리닝하는 게 이제 늘어나겠죠. 예, 세입자 그리고 면접을 보겠네요. 예,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네. 나오는데요. 그 실제로 외국에는 그 주택임대관리업체들이 그런 거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재직 증명서 이런 것도 다 받아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래 사셔야 되기 때문에 예, 집을 이제 문제 있게 쓰는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드리려고 안 하죠. 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예. 이 교수님은 이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 5%로 딱 정해놓으면 제가 늘 그런 걱정이 있더라고요. 안 올려도 되는데 계속 5%씩 올리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전월세 확정 신고 자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면 그 음마 아파트의 뭐 30평형 아파트의 전세가가 거의 뭐 4억에서 6억을 굉장히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이 전세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어떤 가격이라는 개념도 섞여 있지만 부채라는 개념도 섞여 있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막 안 올리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이 전월세 상한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 이거 올리지 못하는데 낮춘 사람들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월세화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전월세 상한제. 아까 뭐 1.5%의 시장 이자율인데 5% 전환율이라서 비싸다고 얘기하지만 역으로 얘기하면 월세를 받았을 거를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1.5%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 5%로 깎아주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어떤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국내 주택시장에서 미치는 그런 부작용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한 번 도입되면 정치적으로 털어버리기 힘든 게 임대료 규제예요. 그래서 모든 선진국에 다 있다 그러는데 중요한 도시들에 있죠. 중요한 도시들에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임대료 규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변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그대로 얼마 받아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이고 막 슬럼화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 그럼 시장 가격이나 혹은 물가 수준만큼 올려줄게. 근데 공공이 통제를 하면 그게 시장 시세를 못 쫓아가죠. 그러니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좀 약하게 해서 그냥 기존 임대인이 유지될 때는 일정한 비율로 올리다가 정해진 비율로 올리다가 새로 임차인이 바뀌면 시세를 받게 해줄게. 그게 3세대 임대료예요. 그게 지금 처음에 나왔던 우리나라 전월세 상한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사전적으로 올리고 그럼 뭐 바뀔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역으로 반대로 과거로 가는 거거든요. 과거로. 그래서 그 전월세 상한제가 갖는 그런 부작용을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는 거고 글쎄요. 저는 전월세 상한제 관련된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부분은 탈출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치닫는 그런 브레이크가 그 망가진 열차에서 내리는 그런 탈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버려야지 그 다음에 선택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어떤 경향성이라는 게 지금 먼저 던져놓으니까 도입도 안 했는데 벌써 막 임대료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정부에 대한 어떤 규제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최은영 소장님,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세입자 보호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너무 세입자가 시장에 그냥 그 내동댕이 쳐져 있다시피 했거든요. 보호 장치가 거의 없이.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이번에는 확실히 도입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심영석 미국 사우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이영곤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실까요? 예, 오늘 시장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포인트가 오르면서 하루 만에 22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 8포인트가 오르면서 73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지수 반등을 좀 이끌었습니다. 2200선이 그동안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의 큰 움직임보다는 좀 소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종목별로 움직임이 나타난 하루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 업종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오늘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좀 특징적이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6% 이상 올랐고요.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측면이 이번에 한꺼번에 주가 상승으로 좀 연결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전반적인 매수세를 이끈 동력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종도 최근에
강세 행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을 것이다라는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 들어서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증권업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 주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시장은 2200선 오늘 돌파에 성공을 했지만 2200선에서 꾸준하게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2200선 안착할 수 있는지 매물 소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닝 시즌이 조금 더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이영곤 연구원 연결해서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무게중심이 공급 확대로 기운 듯한 느낌입니다.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죠. 용산역 정비창에 당초 발표한 8천 가구보다 훨씬 많은 2만 가구를 지을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진즉부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공급 확대를 검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네, 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